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에게 가장 큰 비극은 지나간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다는 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체 신채호 선생님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민족은 역사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히스토리입니다. 속에서 역사 일입니다. 역사하시는 웍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히스토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히스토리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한마디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번 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호국이라는 것은 나라를 지킨 거고 보훈은 그들의 공훈에 대해서 보답하자. 이래서 6월은 한국에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새기자, 기억하자, 이런 얘기죠. 여기는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뮤지엄입니다. 홀로코스트라는 건, 홀로라는 것은 모든 것이고 코스트라는 건 태우다, 마치 번제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실에서 사라졌던 그 600만의 유태인들을 기념하고 기억하자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래 여기에 명칭은 야드 바셴입니다. 야드라는 것은 뭐냐면 remember, 기억하자. 바셴이라는 건 뭐냐면 이름을입니다. 이름을 기억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6.25 전쟁은 이렇습니다. 6.25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서 6.25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2차 대전의 대승과 베트남 전쟁의 대패 사이에 끝나지 않은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세계 전쟁사에서는 forgotten war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어버린 전쟁, 기억하지 않는 전쟁. 6.25 전쟁은 기억하지 않는 전쟁이 아니라 기억해야 되고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6.25 전쟁을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날 그냥 갑자기 일어난 것은 이제 아닙니다. 6.25 전쟁의 불씨는 1948년 8월 15일 우리는 해방이라고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때, 사실은 해방과 동시에 분단이 된 그런 때입니다. 조사진은 전쟁기념관에서 캔버라 전쟁기념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반도가 38도선입니다. 38선입니다. 그것은 어떤 지형지물이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소련이 참전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계속 미국은 빨리 소련이 참전을 해서 이 전쟁을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졌습니다. 소련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8월 8일 날 참전을 선언하고 물밀듯이 이제 한반도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었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한 방이 더 떨어집니다. 더 이상 일본이 저항할 수가 없어서 8월 15일 날 전격적으로 항복을 하게 되는 애가 이제 우리는 해방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종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직 미군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을 때 소련군은 물밀듯이 한반도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그대로 놔뒀다가는 한반도가 공산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스탈린에게 연락을 합니다. 한반도의 일본군들은 북쪽으로서
거기서는 당신들이 점령을 해서 거기서 무장해제를 하고 우리는 남쪽으로 하겠다. 그래서 지도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줄을 딱 근 게 그게 바로 38선입니다. 북이 38도선, 위쪽은 당신들이 점령하고 우리가 밑에 쪽은 우리가 점령해서 무장해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제안을 했는데 다행히도 스탈린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38선 이남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리고 후에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남한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38선이 이렇게 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카톡에 여러분한테 보냈었던 글 중에서 스탈린의 딸이 쓴 글입니다. 책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은 공산주의자가 되고, 몸으로 공산주의를 배우면은 반공주의자가 된다. 책으로, 머리로서 공산주의를 보니까 모든 것들이 괜찮은 것 같아서 책으로 배운 사람은 공산주의자를 되고, 실질적으로 공산주의를 체험한 사람은 얼마나 공산주의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반공주의자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세 사람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미 해군 대위로 참전을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마치고 서울 수복하다가 죽었었던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사람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사람은 호주 3대대 지휘관으로 참전을 했다가 안주에서 소천하신 그린 중령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 사람은 포로 수용소에서 계셨던 김석태 부장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여러분 6월 24일 날 뭐 하신 줄 아십니까? 한국은, 대한민국은 6월 4일 날, 24일 날, 바로 전날 6월 23일까지 계속해서 북한군이 남침을 할 거란 조짐이 엄청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 24일 0시를 기해서 그동안의 비상계엄령을 해제를 하고 군인들의 외박과 외출을 허가를 한 날이 6월 24일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육군본부랑 보고를 했는데 전부 무시가 되고 6월 24일 비상경제력을 해제하고 군인들에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한 게 6월 24일입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어떤 부대는 한 반 정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당시에 참모총장이었었던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그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리더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 수가 있었던 그런 명령을 떨어졌고, 그 명령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다 휴가를 갖고 장교들은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북한군은 소련의 탱크를 앞세워서 파죽지세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단 3일 만에. 김일성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단기간에 이 남한을 쳐서 부산에 가서는 8월 15일 경축일 1945년 5주년 8월 15일 경축을 부산에 가서 하자, 이런 생각을 했고, 하루에 10km씩만 전진을 하면 우리는 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작전을 폈던 것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7월 가선 마지막 마지노선인 낙동강 전선으로서 몰려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만 무너지면 대구, 부산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태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만약을 모르니까 제주도로 본부를 옮깁시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권총을 끌어냈답니다. 우린 절대로 갈 수 없다.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면 이 총으로 내 부인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 결사반대를 해서 부산을 사수하고 낙동강 전선을 막아가고 있었고, 그리고 유엔군이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었던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핍니다. 인천 상륙작전 어느 정도 비밀이었었냐면, 거기를 출정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어디를 가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철저하게 보안 속에서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만났었던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했었던 병사입니다. 배는 탔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전혀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이제 전격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인천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조수간만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여기는 월미도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까 거기서는 그 메카더 장군은 인천의 자유공원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유공원에서 찍은 사진, 월미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월미도에서 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군사적이기 때문에 산에를 못 올라갔는데, 몇 년 전에 갔더니 산에를 올라갈 수가 있어서 거기서 인천 항구를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당시엔 섬이었습니다. 월미도를 먼저 상륙하고 두 번째 밀물이 올 때, 그때 이제 인천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 작전의 첫 번째 인물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윌리엄 해밀턴 쇼라는 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한 3분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윌리엄 쇼의 아버지의 이름도 윌리엄 쇼입니다. 그는 한국의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운데다 해밀턴이라는 이름만 더 넣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해밀턴 쇼, 한국에서 태어났고, 당시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평양에 외국인 학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을 다시 본국으로 가서 대학을 마치는 코스가 이 선교사 자녀의 코스였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평양 외국인 학교를 마치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선교사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올해가 1973년 빌리그램이 집회를 했었던 그런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대적으로 한국에서 다시 한번 그런 집회를 열었는데 빌리그램의 부인이 바로 평양 외국인 학교 출신입니다. 빌리그램은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 한국전쟁이 터진 것을 알고 방송으로 도와야 된다고, 우리가 가야 된다고 했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당신도 직접 한국전쟁 중에 한국을 왔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당시에 해밀턴과 함께 참전을 했었던 이성효 중령이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해밀턴과 같이 만나고 얘기한 것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성효 중령은 나중에 해군 참모총장 5대째로 해군 참모총장이 됐었던 분인데 자기는 해밀턴을 절대로 잃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해밀턴이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사람입니다. 조국이 전쟁에 위험에 이렇게 빠졌는데 저 혼자 공부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공부는 나중에도 다시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다시 9.28 소를 수박하고 다시 북진이 시작됐습니다. 북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이 통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압록강까지 전진을 하는데 뜻하지 않은 중공군의 참전이 있었습니다. 중공군의 참전은 이렇게 됩니다. 김일성이 남침을 하겠는데 소련과 중공을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계속해서 스탈린한테 갖고 우리가 남침을 해서 통일을 하겠다. 계속 이런 상태에서 소련은 우리는 얼마 전까지 미국과 같이 2차 대전을 같은 편으로 싸맨 사람이다. 중국이 도와줄 수 있다면은 우리가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김일성은 모태동에 가서 재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모태동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냥은 해줄 수 없고 만약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 그때는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이 중국 측에서도 한국 전쟁만이 아니라 이 전쟁의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미국과 접경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제 거의 우리가 통일될 걸 기대하고 있었을 때 중공군이 참전을 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인물입니다. 해밀턴의 사진은 노근리, 지금 은평구 노근동입니다. 거기에 지금 동상에 있고 이분의 비석은 양화진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 오늘 읽었었던 본문이 써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두 번째 인물입니다.
그린 중령입니다. 이분은 호주 분입니다. 압록강 근처에서 이분은 박천 전투가 있었고 포탄이 날라오면서 그 파편이 복부를 관통하고 11월 1일 날 소천하게 됩니다. 당시 이분의 나이가 30살, 그린 여사 부인의 나이는 26살, 그리고 딸 하나가 있는데 엔샤라고 있는데 그 딸의 나이는 3살. 10월 30일 그린 여사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린 중령이 크게 부상을 당했다. 이야기를 해줬죠. 11월 1일 잠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자정이 거의 가까울 때 밖에서 누군가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드디어 무슨 사건이 터졌나 보구나. 두 사람이 왔다고 합니다. 이 적은 그린 여사를 인터뷰를 할 때 마침 그때 책에 나와서 저에게 준 책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그때 당시에 이분의 감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누군가가 11월 1일에 밤에 노크를 했을 때 그 감정을 묘사를 할 때 그 다음 장을 저도 넘기기가 참 힘들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분의 딸이고 이분은 그분의 손자입니다. 엔샤입니다. 3살 때 엔샤. 2020년 1월 26일 날 아트 갤러리에서 어머니 그린 여사가 2019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린 여사의 마지막 소천의 소원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은 그린 여사는 시드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엔시아는 멜번에 있었고 그런데 너무 연세가 되니까 이제 딸 쪽에 가야겠다고 해서 멜번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2019년 얼마 되지 않았죠. 소천을 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소원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시드니 거기에서 나를 기억한 사람들과 추모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또 하나 소원은 그린 중령은 미군 유엔공원에 있습니다. 내 시신을 나중에 남편과 함께 묻게 해달라. 아트갤러리에서 그분을 기억한 분들을 초청을 해서 예배가 있었고, 그리고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그 딸과 인터뷰에서 소원이 있었느냐 물었더니 그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그때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마침 한국의 대사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으로서 한국인 대사가 최웅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선을 해서 그린 여사의 시신을 자기 남편과 함께 묻게끔 모든 것들이 돼서 그 날이 2021년 11월 1일 남편이 돌아가셨던 그날 이제 그린 여사는 남편과 함께 이제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54년 7월 27일 휴전이 이제 이루어지죠. 마지막 세 번째 인물입니다. 이분은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올 때는 인민군으로 내려왔다가 반공포로로 거제도에서 3년여간을 있다가 거기다가 나오자마자 국군으로 입대를 하고 춘천에서 군복무를 하는 가운데 구세군을 만나서 제대하자마자 구세군 사관학교를 들어갔고 그리고 구세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구세군의 여러 보직을 거치다가 한국 사령관으로 은퇴를 하셨던 김석태 부장입니다. 휴전협정은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로 반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은 이제 더 이상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만약에 이대로 휴전이 되면은 저들은 언젠가는 다시 전열을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남침을 할 거다. 우리는 수전을 못한다. 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는 휴전을 하자. 그래서 계속해서 휴전 협상이 제의가 되는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정세로서는 있을 수 없는 무리수를 둡니다. 그 무리수가 뭐냐면은 모든 통제권은 미군이 갖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제도뿐만 아니라 각 곳에 포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비하는 사람은 한국군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은, 이대로 포로가 교환된다면은 이건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헌병사령관인 원용덕 씨를 비밀리에 부릅니다. 그리고 6월 18일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수용소의 모든 철조망을 잘라서 탈출을 하게 하라. 아주 극비의 명령을 내리죠. 만약에 이대로 휴전협정이 되면 다 포로, 한국의 포로였던 북한군들은 다 그대로 가고 아주 얼마 되지 않은 한국 포로들은 이렇게 교환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반공 포로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결단하고 비밀리에 원영덕 헌병사령관을 불러서 6월 18일 2시에 다 그들을 석방해둬라. 그래서 6월 18일 2시에 한국군의 병사들이 철조망을 끄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탈출을 하기 시작했고 이 반공포로들이 탈출을 해서 얼마 있다 비상이 걸렸죠. 국제적으로 비상이 걸리죠.
이분은 포로 수용소에 써 있습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은 선생님으로 있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그러면서 징용이 되고 인민군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총으로 아무도 죽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려오자마자 포로로 잡혔다고 합니다. 이분의 글만 읽고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그때 상황을, 이분 제목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살아온 뒤에 삶을 돌아보니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기의 삶을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수동적인 삶으로 살았다는 그런 고백을 쓴 그런 책입니다.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겁니다. 휴전회대의 막바지로 찾았던 1953년 6월 18일 새벽 2시, 와, 요란한 함성과 함께 모든 반공포로들이 포로 수용소를 탈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과 치밀한 계획하에 세계적인 거사가 성공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극비리의 원용덕 헌병 총사령관을 불러 반공포로 석방을 명령했다. 반공포로들이 수감되어 있던 수용소, 철조망을 모두 다 끊어 탈출하도록 조처했던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한미 상호 보호 조약 덕분에 군사에 써야 될 그 돈을 경제에 쓸 수가 있어서 세계 11위, 12위의 강대국으로, 경제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을 보면은 기억하라고 합니다. 신명기는 기억하라는 게 그게 중심입니다.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냐? 너희들이 종이었을 때, 애굽이었을 때를 기억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해준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때 기억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할 때는 병들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높아졌을 때는 낮아졌을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니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받으니까 받기 전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 의로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점으로 생각한다면은 점에는 방향성은 없습니다. 점과 점이 연결돼야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서 계십니까? 그 역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건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은 민족은 그 역사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이루어진 것들, 어려웠었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이것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은 언제나 오늘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그러한 2023년에 6.25 전쟁 기념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